We are, we are, we are in the dark. 우린 이제 어딜 향하나 한 줄기 과몰입에 의한, 과몰입을 위한 과몰입러들의 콘텐츠 접구쇼 과몰입장 지금 입장 시작합니다. 과몰입장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MC이자 과몰입장의 CP인 임지호입니다. 본격적인 과몰입 토크 전 과몰입러분들의 자기소개를 안 들을 수가 없겠죠? 청년님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도 과몰입에 과몰입하여 출구를 찾지 못한 여자 김청리입니다. 지금 과몰입을 한 지도 어엿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릴리즈도 재밌게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집사였죠, 아마? 집사로 인사드렸던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도 잊지 않고 돌아온 박미현입니다. 1학기 때 너무 재밌게 했어가지고 2학기 여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아윤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1부 토크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1부는 싫은데 좋아, 미워할 수가 없는 매력적인 악역들입니다. 분명 악역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거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곤 하죠. 어쩔 땐 주인공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누리는 악역들이 있는데요. 이번 과몰입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멋진 캐릭터들이 나올지, 그럼 본격적으로 과몰입 토크를 시작해볼까요? 하윤님부터 첫 번째 캐릭터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소개할 캐릭터는 데스노트의 야가미 라이토입니다. 모두들 이름을 쓰면 사람이 죽는다는 컨셉의 데스노트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좀 소개를 드리자면 라이토는 세상의 정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던 천재 고등학생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던 데스노트를 우연히 줍게 되는데요. 당시 뉴스에 나오던 범죄자 이름을 노트에 적으면서 첫 번째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법으로 처벌받지 못한 범죄자들을 처단하여 썩어빠진 세상을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세상의 범죄자들을 하나둘씩 없애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라이토를 보면서 키라라고 부르면서 숭배하고 범죄율도 실제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라이토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스스로가 정의를 심판하는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수사하고 체포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라이토의 행동을 보면서 살인은 나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의 논리를 듣다 보면 그가 던지는 질문,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악역이자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청류님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할 캐릭터는 달의 연인 부부 경심녀에서 등장한 파랑자 왕욱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 보고 서브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파랑자 왕욱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련해지곤 합니다. 파랑자 왕욱은 제가 짧게 소개를 하자면 파랑자 왕욱은 사왕자와 한해에 태어난 황자로 온 집안의 기대와 책임을 끌어안고 사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펼치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결혼한 해씨 부인은 몸이 약해서 병세가 심해져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왕욱 앞에 해씨 부인의 육촌 해수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바라던 것이 없던 왕욱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곁에 서고 싶었기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많은 황자들 중에서 살아남는 거였다고 봅니다. 물론 후에 해수의 독살 사건의 진범이 자신의 동생 연하였다는 걸 알고 눈을 감으면서 흑화의 길로 가버리게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에 대한 마음과 해수를 얻고자 하는 그런 연심은 저는 깊게 보았기 때문에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캐릭터는 상속자들의 유라헬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처음 보면 와 진짜 얄밉다 싶은 인물이죠.
까칠하고 완벽해 보이고 그러면서도 주인공들에게 비수를 꽂는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인데 이상하게 미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재벌가 악역이지만 싫은데 자꾸 끌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지닌 캐릭터입니다. 특히 자신의 약혼자 김타는 본인은 신경도 안 쓰면서 차은상한테만 관심을 갖는 상황이죠. 누구라도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유라엘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가족 안에서 느낀 상처, 사랑받고 싶은 욕망 등 복잡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했다 하면서도 또 이해는 된다고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솔직히 패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등장만 했다 하면 장면마다 존재감이 주인공급이에요. 유라엘이 없었더라면 드라마 텐션이 반은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력적인 악역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가져온 캐릭터는요. 등장신으로 정말 유명한 캐릭터죠. 이 관상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수양대군 캐릭터인데요. 사실 이 딱 첫 등장 장면을 쇼츠로 보고 영화를 보겠다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 시대에 맞지 않지만은 그 막 퍼가 이렇게 달린 망토를 펄럭펄럭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와 진짜 너무 너무 잘생겨 보이고 한순간에 그냥 그 분위기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관상에 나오는 이 수양대군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작품의 메인 빌런이라고 할 수 있죠. 역모를 꾀하고 있는 인물인데 그거를 이 작품 내 주인공인 관상가가 맡고자 하는 게 이 관상의 주요 줄거리고요. 사실 메인 빌런 뭐 사람들 많이 죽이고 뭐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냥 진짜 전형적인 악당이긴 한데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될지 서사라고 해야 될지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이 친구 소개했습니다. 네, 제가 들고 온 건 2025년 최근작인데요. 넷플릭스 시리즈 혹시 소년의 시간 모두 보셨나요? 네, 저는 거기서 13살 주인공 제이미 밀러를 들고 왔어요. 그 13살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소년에게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이 체포를 해요. 물론 살인자인 제이미를 절대로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라인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해한 남성성, 이른바 인셀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로 변모하는 그런 그의 뭔가 폭력적인 언행들 이런 것들에 쉽게 공감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굉장히 좋았던 점과 제이미를 제가 이 자리에 들고 온 이유는 그 드라마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질문한다는 점인데요. 경찰 조사와 심리 상담 과정에서 밝혀지는 제이미의 모습은 단순한 악인 혹은 살인자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와 미디어가 만들어낸 조금 뒤틀린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아들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만든 집안은 제이미에게 한켠의 폭력이었을지도 모르고요. 또 교사의 통제력이 사라지고 사이버 불링이 난무하는 학교, 그리고 더 좋아요와 하트가 더 잔인한 폭력이 되는 디지털 SNS 세계까지 제이미는 이 모든 것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인자인 제이미를 향해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그 비난의 화살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무관심했던 어른들의 역할, 또 유해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해온 미디어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현실 속에서 제이미를 언제 만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느껴졌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제이미가 구속된 후에 가족들은 조사를 받으면서 제이미가 어느 순간부턴가 방 밖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후반에 제이미의 어머니는 눈물과 함께 우리가 그 방문을 어떻게 해서든 열어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이미를 매도하기 전에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13살 소년에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를 안겨준 이 사회의 책임은 어디로 봐야 될지 그런 성찰을 하게 해준 악역이어서 저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악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5명의 악역을 만나봤는데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나눠본 악역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됐거나 또 가장 매력적인 악역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희 청년님부터 돌아가면서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일단은 저는 그 도인님께서 말씀해주신 소년의 시간이라는 영화를 알고 있긴 했지만은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소개시켜준 대로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살해 용의자로 체포되어서 이 소년이 어떻게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은 이 어린 나이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건 주변 영향도 컸고 이게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달라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나 약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의도가 뭔가 이 아이에 대한 사건에 대한 그런 진실 표명도 있겠지만 어른들에게도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달이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하윤님이 말씀해주신 데스노트의 야가미 라이토. 사실 데스노트라는 작품이 뭐 소설도 만화. 네, 만화가 있고 그거에 애니메이션도 있고 뮤지컬도 나오고 되게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제가 사실 최근 요즘 듣는 노래 중에 뮤지컬 넘버에 그 데스노트. 네, 믿을 수가 없어 하는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딱 그 부분 이 라이토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윤님의 설명을 딱 대입을 하니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주인공이 이 처음에 얻은 능력을 나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고 약간 나는 이제 누구든 죽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좀 전능감 같은 거에 젖는 모습을 보면서 좀 되게 특이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미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수양대군이 가장 조금 인상 깊은데 왜냐면 악역이 사실 우리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 극을 바라보게 되니까 악역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인공을 방해하는 인물이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뭐 유라엘 같이 생각해보면은 마땅히 뭔가 그럴 만한 감정이 들 만한 인물인데 왜 미워했을까 하는 지점이 있는데 수양대군만큼은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야 정말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마 외관 때문이지 않을까. 왜 수양대군 정말. 실제 어진을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만두 같은 얼굴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양대군을 조금 무서운데 조금 매혹적인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게 만든 거는 그 혹시 수양대군 그 배우 이름이 이정재. 네, 이정재 배우분이 만드셨던 그 수양대군의 이미지 덕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얼굴 볼이랑 입가에 있는 흉터가 정말 킥이라고요. 맞아요. 그 털이 어울리는 네, 남자. 그죠. 응. 북부 대공상. 맞아요. 저는 청류님이 말씀해주신 왕욱인가요? 네, 이름이? 맞습니다. 파랑자. 왕욱이 아마 강하늘 님이시죠? 그 캐릭터가 기억에 남는데요. 왜냐면은 그 캐릭터는 처음에 우리가 화목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우선 친근하게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나중에 흑화를 하기는 하지만 그 흑화의 과정에 그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이나 어쩔 수 없었던 환경 같은 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아무리 나쁜 짓을 나중에 하더라도 과거의 기억 때문에 또 미워할 수 없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보면서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미연님이 말씀하신 그 관상의 수양대군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약간 그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랑 대사이기도 하고 또 뭔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냥 등장만으로 그냥 이렇게 존재만으로 바로 납득이 되는 그런 캐릭터여서 굉장히 매력적인 악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1부 매력적인 악역 캐릭터 토크가 끝났는데 2부에는 반대로 비호감 캐릭터에 대한 치열한 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희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고요한 듯
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부터 영화 속 인물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은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배심원단 두 분이 참석합니다. 재판은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각각 듣고 반론 시간을 가진 뒤 배심원들과 합의하에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번호 2025 라단 3705호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주명화 피고인의 무책임한 다갓살 남발죄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출석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측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화윤 검사 출석했습니다. 변호사 측 출석했습니까? 네, 김도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그럼 본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규모 10의 지진이 발생해 황궁 아파트 이외에 멀쩡하게 남은 건물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황궁 아파트의 주민들은 김영탁을 대표로 내세우고 그의 지휘하에 방범대, 의료대, 보급대, 정비대로 나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무책임한 이타주의적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한 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심원분들께서는 본 사건에 대해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의 주장을 듣고 무책임한 다갓살 남발죄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본 재판에 모두 진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본 사건에 대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주명화의 행동은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아파트 1층에 들어온 외부인이 집주인을 칼로 찌른 사건 이후에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회의를 통해 외부인을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궁아파트 주민수칙 제1항 아파트는 주민의 것, 주민만이 살 수 있다. 비록 개인의 소신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극한의 상황에서 집단의 합의를 통해 창출된 결론은 지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주민이 외부인을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도왔습니다. 이런 행위는 주민들이 정한 수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혹시 모를 잠재적 위험을 불러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수칙이 세워질 당시 외부인을 쫓아내기 위해 거짓으로 외부인을 모았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던 외부인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말로는 다 같이 살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그 누구도 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인 측 진술해 주십시오. 피고인의 행동은 아파트의 안전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밖의 사람들도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임을 언급하며 그들을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이타성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 고귀한 인간성의 증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인간성을 지키는 역할로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의 남편인 김민성은 방범대에 속하는 인물로 자원을 구하기 위해 밖을 수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공격하거나 죽이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피고는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했던 올바른 선택지이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피고와의 화해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기본적인 인도주의의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이자 그 상징으로서 본 변호사는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양측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측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측부터 반론하십시오. 피고인이 아파트의 수칙을 어겼다는 점에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의 선택이 잠재적 위험을 불러왔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피고의 행동은 황궁 아파트의 몰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숨겼던 외부인들은 노약자이면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가 공격당하고 점령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들이 외부인을 배척하고 적대적으로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차별적인 태도가 외부인들로 하여금 반발하도록 만들었고 이것이 아파트가 몰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동을 잠재적인 위험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측 반론해 주세요. 피고가 지키려고 했던 인간성은 고귀했지만 피고는 그 선택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고인의 남편인 김민성은
방범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외부에 나가 식량을 약탈해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식량을 남편과 상의 없이 몰래 빼돌려 외부인들에게 줍니다. 이는 피고가 보여주는 선함이 결국에는 남편이나 식량을 빼앗긴 사람들의 희생 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도덕적으로 정당하기만 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대표인 김영탁이 사실은 외부인이라는 문혜원의 말 한마디에 피고는 벽도 부수고 주거 침입도 하며 치매에 걸린 노인을 거칠게 깨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지금까지 피고인 주명화에 관한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과 반론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이 극한의 재난 상황에서도 이상적인 이타주의를 지키고자 황궁아파트의 수칙을 어겼다는 것이고, 이 죄에는 형법 제1004조 어디까지 착한 자야 죄가 적용됩니다. 그럼 이제 배심원 여러분께서는 피고의 처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규칙이 정해진 극한의 상황에서 한 명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챙겨주다 보면은 결국 다른 사람들도 몰래 챙겨주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규칙을 세운 그런 목적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마음은 좋았지만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이렇게 식량을 구해오거나 방범대 역할을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인데 그런 혜택은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뭔가 정작 다른 사람을 챙겨준다는 거가 조금 뭔가 모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변호사 측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성을 지키기 위했다였는데, 사실 저희가 극한의 상황이 오거나 그런 좀비 아포칼립스물이라던가 그런 극한에 치달았을 때 인간의 내면이라던가 욕망, 본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도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만약에 계속 고립되고 우리만 살자라는 세상이 된다면은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타당한 이유에서든 내쫓을 수 있고, 나중에는 이 안에서도 또 서로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인간성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면요, 저도 이 주명화 피고에 대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 같이 민주적으로 세운 규칙을 어기면은 사실상 규칙을 세운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마치 혼자만 착한 척하는 것 같고 나는 괜히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저는 유죄를 선고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25 라단 3750호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피고 주명화는 비록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은 존중받을 만하나 몰래 음식을 숨기는 등 그 방식이 잘못됐고, 또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법 제1004조 어디까지 착한 거야 죄의 유죄를 선고합니다. 피고 주명화에게는 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 1년형에 처합니다. 경비로 일하는 동안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차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라단 55845,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의 주인공이자 피고인 라라진의 갈팡질팡 내 맘이 뭔지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석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측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도희 검사 출석했습니다. 네. 변호사 측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미연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본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시리즈 중 두 번째 시리즈에서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인공 라라진이 남자친구 피터 카빈스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6학년 당시 짝사랑했던 동창 존 엠버러스 맥클레런에게 남자친구 유무에 대해 밝히지 않았고, 갈팡질팡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들로 인해 이별 사유까지 거론되면서 피고인 라라진의 마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공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은 본 사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듣고 갈팡질팡 내 마음이 뭔지에 대한 유죄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 재판의 모든 진술이 들어가겠습니다. 검사는 본 사건에 대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시리즈 1에서 라라진의 동생 키티가 그녀가 그동안 남몰래 짝사랑한 남자 5명에게 쓴 편지를 발송합니다. 라라진의 친언니 마고의 전 남자친구 조시 샌더슨, 라이벌이 된 친구 젠의 남자친구 피터 카빈스키, 초등학교 6학년 때 짝사랑했던 동창 존 엠브러스 등이 등장합니다. 비록 피터와 계약 연애로 시작했지만 둘은 진실된 사랑을 맹세했고 피터 또한 그녀에게 매일 편지를 써주고 목걸이와 감동적인 시를 적어서 그녀에게 줄 정도로 지극한 사랑꾼 면모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라라진이 존과 만난 뒤 발생합니다. 우연히 봉사활동에서 동창생 존을 만난 뒤로는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라라진의 속마음이 나오는 장면과 친구들과 타임캡슐을 꺼내는 장면에서 피터가 언급하기 전까지는 존에게 남자친구의 유무 또한 발설하지 않았던 점까지 라라진의 행동은 이별 사유에 해당하며 명백히 유죄 행동에 해당됩니다. 변호인 측 사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에서 주장한 대로 라라진이 동창생 존을 만난 뒤 마음이 혼란하다는 말을 언급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는 동창생 존을 오랜만에 만나고 난 뒤 과거에 좋아했던 감정이 잠시 회상된 것일 뿐입니다. 남자친구 피터가 준비한 감동적인 시와 목걸이 선물에서 라라진은 그의 정성에 감동해 깊어진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라라진은 실질적으로 존에게 고백을 하지도 어떠한 제스처나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터 같은 경우 전애인 젠과 라라진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알고도 타임캡슐을 열 때 젠을 초대하는 모습이나 젠이 힘들어할 때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 여인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시리즈 1편에서도 젠으로 인해 피고인 라라진과 피터가 헤어질 뻔한 전적이 있는 화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양측 진술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및 반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부터 반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남자친구 피터의 행동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 하셨는데 피터 같은 경우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한 전적이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 젠의 부모님 또한 이혼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발설하고 싶은 고등학생은 없을 겁니다. 피터 또한 그 고통을 알기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위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 여자친구인 젠이 다시 재회를 희망할 때도 피터는 단호하게 그녀를 거절했고 라라진을 향한 마음을 숨김없이 젠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만일 젠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면 그가 당당하게 라라진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었을까요? 오히려 존이 나타나면서 애매한 태도를 군 것은 라라진이며 피터가 존에게 자신이 남자친구임을 밝혔을 때 라라진의 표정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피고인 측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존을 친구로서만 생각한 건가요? 아무리 타이밍이 없다고 해도 남자친구인 피터의 존재를 숨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인 측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짝사랑 상대를 오랜만에 재회할 경우 어린 날의 추억과 그때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존에게 자신이 피터의 여자친구임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도 합니다. 또 피터의 행동에 대해 의문점이 듭니다. 아픈 가정사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젠의 사촌 크리스가 보여준 사진에서 둘은 상체, 하체가 밀착된 상태에서 서로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하물며 전 연인과 밀접한 스킨십이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라라즈는 계약 연애 당시 피터가 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그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키 여행을 갈 때 버스에서 젠에게 옆자리를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바라는 라라진의 모습에서 그녀가 얼마나 속이 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양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배심원 자유토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라진이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피터는 약간 인간 대 인간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라지는 굳이 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고 또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밝혔을 때 당황스러워했다는 그 부분이 약간 미심쩍습니다. 저도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존이 만났을 때 존이 다시 아마 편지를 줬을 거예요. 근데 되게 좀 뭔가 감정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존이랑 라라진이랑 다시 봉사 때문에 다시 만나긴 했지만 그때도 뭔가 존이 계속 옛날 이야기를 막 회상하기도 하고 하면서 뭔가 약간 썸을 타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차단하지 못한 것은 라라진의 유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렵다. 근데 저도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피터가 전 연인 제네게 한 행동 또한 솔직히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 어찌 되었든 젠한테 피터는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줬다는 것에서 이게 행동과 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생각을 했을 때 라라진의 그 남자친구 유무가 밝혀졌을 때 그 표정을 보고 나서 이 친구 약간 넘어가려다가 걸려가지고 큰일 났다라는 표정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봤을 때 이런 사실을 숨긴 라라진에 대해서는 유죄라 생각합니다. 네, 배심원 자유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라단 55845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의 주인공이자 피고인 라라지는 남자친구 피터가 있음에도 다른 이에 대한 마음을 품고 동창생 존에게 남자친구 유무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것과 존과 피터 두 남자에게 마음 상해를 입혔으므로 갈팡질팡 내 맘이 먼 죄 유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라라지는 2년간 연애 금지령에 처합니다. 세 번째, 사건 번호 2025 라단 8917호 위플래시의 플래처 피고인의 채찍질도 정도가 있죄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석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측 출석하였습니까? 네, 임지호 검사 출석했습니다. 변호인 출석하였습니까? 네, 김청류 변호사입니다. 기꺼이 본 재판에 참석해주신 배심원단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배심원 여러분은 본 사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듣고 채찍질도 정도가 있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배심원 여러분이 판단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채찍질이 피해자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의 여부입니다. 이를 인정한다면 채찍질도 정도가 있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부정한다면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셨습니까? 네. 지금부터 본 재판에 모두 진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티렌스 플래처는 음악학교의 저명한 교수이자 밴드 리더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신의 비뚤어진 예술관으로 가혹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앤드류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상습적인 폭언, 물건 투척, 굴욕적인 모욕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과 음악에 대한 공포를 겪었습니다. 피해자가 뮤지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피고인의 폭력 때문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피해자의 순수한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들을 인간적으로 파괴한 학대 주체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검찰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인 측 모두 진술해 주세요. 물론 플래처 교수의 지도 방식이 일반적인 교육의 기준을 벗어났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그의 의도가 악의적인 파괴가 아닌 예술적 완벽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술 분야는 일반적인 교육의 잣대가 적용되기 어려운 특수한 경쟁 환경을 가집니다. 나태함을 용납하지 않는 피고인의 혹독한 지도를 받은 학생은 다른 어떤 학교에서도 이룰 수 없는 경이로운 음악적 성취를 이뤘습니다. 천재성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개인의 나약함을 극복하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부디 플래처 교수의 지도 방식을 채찍질도 정도가 있죄라는 이름으로 단정 짓기 전 그 고통 뒤에 숨겨진 예술적 가치와 성취를 함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각각의 반론을 들은 뒤 배심원단의 논의 및 판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배심원단은 이어지는 반론을 유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인, 먼저 반론 시작하세요. 1940년대 LA 다저스를 정상으로 이끈 리오 듀 러스 감독은 사람이 좋으면 꼴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극한의 압박은 소수의 천재를 선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플래처 교수의 지도 방식은 학생이 한계를 부수고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시험하는 의도된 교육 장치였습니다. 모든 학생을 만족시키는 교육은 최고의 결과를 낳을 수 없을 겁니다. 또 검찰의 주장에는 인간관계가 부재합니다. 검찰은 폭력이 아닌 의지가 성공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플래처 교수가 그 의지를 극한으로 끌어내 폭발시킨 장본임을 주장합니다. 피고인의 채찍질 없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압박을 견뎌낼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피고인 플래처의 교육은 가혹했을지언정 예술적 성취를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검찰의 감정적 비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피해자의 역량 향상이라는 결과가 훈련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검찰 반론해 주십시오. 피고인의 주장은 오직 결과론적 정당화에 불과합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성공했으니 그 과정의 폭력은 정당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논리의 비약이자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입니다. 얼마 전 링컨 센터의 수석 트럼펫 연주자 션 케이시의 비보를 접하셨는지요? 션 또한 플래처 교수의 교육으로 음악적 성공을 이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파괴된 후였습니다. 플래처가 제자가 된 후 션은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뤘습니다. 필요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재성을 끌어내리는데 폭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나태하고 폭력적인 스승이 자신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이 아니라 감정적 배설일 뿐입니다. 예술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 플래처 교수가 저지른 폭력이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묻히지 않도록 법을 수호해 주십시오. 네, 배심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고인 테렌스 플래처 사건에 관한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과 반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이 쉐이퍼 음악학교 재직 당시 가혹한 교육 방식으로 앤드류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고, 이 죄에는 형법 제828조의 피고인의 교육 방식이 피해자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또 적절한가 여부입니다. 이제 배심원 여러분들은 상반된 주장을 기초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한 평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배심원 여러분께서는 평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민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만약에 이 앤드류의 입장이었다고 하면은 일단 전 정말 너무 슬펐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사실 플래처 교수는 저는 무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교육, 안 그래도 좁은 레드오션 시장에서 플래처 교수의 이 강한 교육 방침이 없었다면은 사실 앤드류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살짝 들고요. 비록 가혹하긴 하나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던 밴드에 어쨌든 유명인이 되고 또 그런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자기 본인이 진짜로 견딜 수 있었던 열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과정에서의 힘듦은 어떻게 봐도 당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유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결과론적 정당화 이 말에 100번 공감을 합니다. 결과를 통해서 행위가 정당화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 행위가 어떻든 간에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행동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앤드류처럼 그렇게 크나큰 열정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공감을 못하는 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막 폭력을 휘두르면서 아무리 천재성을 끌어내려고 했다지만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그 앤드류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기 자리가 뺏길까봐 그 뺏긴다는 불안감이 어디서 기인을 했냐면 플래처 교수의 지도 방식에서 기인을 하거든요. 메인 자리를 절대 안정적으로 주지 않아요. 너의 자리는 언제든지 2인자, 3인자에 대해서
교체될 수 있을 거고 그거는 너의 실력 때문이 아니야. 내 맘이야. 내 템포를 따라올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내 판단인 거고 너의 객관적인 실력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듯한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앤드류도 그랬으니까 아마 교통사고에서 피떡이 된 상태로 어떻게 해서든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무대에 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주얼이 사람이 저렇게까지 인간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공연에 쓴다는 건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대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테렌스 플래처가 조금 유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자면 그 앤드류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트럼펫 연주자 션 케이시처럼 션 케이시도 수석 트럼펫 연주자가 됐지만 결국 자살을 했잖아요. 이걸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 앤드류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듭니다. 네. 사건 번호 2025 라단 8917호 피고인 테렌스 플래처에 대해 재판부는 그 교육이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형법에 따른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플래처의 채찍질도 정도가 있죄를 인정합니다. 또 양형에 있어 플래처가 자신의 판단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 달간 앤드류의 발닦개를 구형합니다. 다들 저희가 준비한 재판 어떠셨나요? 저는 준비하면서 약간 검사와 변호사 입장을 둘 다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 아수라 백작 마냥 자아분열이 일어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근데 한 분이 우선 변호사와 검사를 다 작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냥 둘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캐릭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죄명이랑 막 법 조항 이름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뭐 갈팡질팡 내 맘이 뭔 죄, 뭐 어디까지 채찍질을 뭐 채찍질도 정도가 있죄 막 이런 이름들이 너무 웃겨서 진지하면서도 또 그런 코믹한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다 유죄를 때린 것 같은데. 맞아요. 다들 잘못했네. 마지막에 발 닿게 구형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그 테렌스가 진짜 발닦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그 정도로 몰아 넣었으면 발 닦는 거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전신을 그냥 다 이렇게 닦아주셔야죠. 전신 닦는 건 앤드류도 싫어할 것 같은데. 그쪽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 라라진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되게 의외였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약간 아니 계약 연애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우리 진짜 연애하자로 넘어간 거였나요? 혹시 제가 내용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계약 연애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유치하긴 하지만 하이틴 드라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쿵닥쿵닥 하면서 또 재밌게 보기도 했어요. 라라진에 이입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라라진을 공감을 못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 아까 하윤이가 말했죠. 사랑 앞에서 엄격하다고.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다들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순정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너무 양다리 걸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진짜로 마무리해볼까요? 네, 재판을 컨셉으로 악역과 비호감 캐릭터의 과몰입한 과몰입장의 2025학년도 2학기 두 번째 릴리즈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과몰입장은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안녕. 안녕.
take another one. I'm gonna show them what I got. It's pulling me under. It's driving me crazy. It's pulling me under. It's driving me crazy. I see myself, just look at me. They broke me, took from me, but still I'm just fine. I'll carry on. I chose a path, making sure that I'll fight it till the end. Breathe, oh it's nothing. I better free from the suffering. I'ma take a step forward, take another one. I'm gonna show them